정치학 연구 방법론 제9장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9강의 주제는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측정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측정 척도의 타당성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측정 척도의 타당성이란 무엇인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측정 도구, 우리의 경우는 지표겠죠. 측정 지표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지표가 측정 타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모형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형은 작동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가장 간단한 3변인 축차 모형입니다만 여기서 V1, V2, V3는 이 모형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지요. V1과 V2는 모두 V3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V1은 V3뿐만 아니라 V2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요. 그런데 이미 1강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모형과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 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V1과 V2, V3를 각각 현실 세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V1이 현실 세계에서 지칭하는 바를 제대로 지칭하는가 따져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V1을 경제성장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V1이라는 작동 변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칭하고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본 결과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혹은 경제성장이 안 이루어졌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형 속의 작동 변인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그것이 지칭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 역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V1, V2, V3 세 개의 작동 변이는 한 가지의 자만으로 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V1, V2, V3는 각각 여러 개의 측정 지표들로 재구성되지요. 자, 그와 같은 측정 지표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처럼 V1, V2, V3라는 작동 변이를 구성하고 있는 측정 지표들이, 자들이 측정 타당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측정 타당성은 몇 가지의 다른 맥락에서 논의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유형의 측정 타당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타당성의 첫 번째 유형은 face validity라고 부릅니다. face는 얼굴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액면 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액면 타당성은 연구자 혹은 연구자 집단이 자신들의 주관에 따라서 이 지표가 측정 타당성이 있다 혹은 없다 라고 판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측정 지표를 구성하려 할 때 기존의 연구 혹은 기존 이론으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타당성 있는 지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연구자는 온전히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아마 이 자가 타당성이 있을 거야 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액면 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면 타당성은 주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액면 타당성에 따라서 연구자의 순수한 주관에 따라서 몇 개의 측정 지표를 구성한 다음 그것으로 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자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타당성을 확보했는가가 밝혀지게 되죠.
그럴 경우 우리는 지표를 재구성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content validity입니다. 우리말로 내용 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당성은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측정 지표들이 측정하려는 것을 빠짐없이 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 지표들은 내용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겠죠. 아주 간단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학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혹은 강의를 들으면 후반부에 다양한 자료 분석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자료 분석 방법의 상당 부분이 계량 통계적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을 간단히 말하면 산수를 좀 유달리 싫어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고생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어떤 교수가 지금 정치학 연구 방법론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량 통계 방법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학생들이 내가 강의하는 계량 통계 분석 방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수학 시험까지는 그렇고 산수 시험 그러죠. 그래서 문제를 냈는데 덧셈 뺄셈 문제 가기 10개, 곱셈 나눗셈 문제 가기 10개를 냈어요. 그랬더니 수강생 거의 다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강생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덧셈 뺄셈 혹은 곱셈 나눗셈은 수학 능력에 수학을 이해하는 혹은 수학을 구사하는 능력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지요. 우리가 계량 통계 분석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함수, 확률, 또 미분적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면 수학 실력이 이만큼인데 덧셈, 뺄셈은 그 중에 극히 일부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덧셈, 뺄셈 혹은 곱셈, 나눗셈만으로 수학 실력을 측정한다고 하면 그것들로 측정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게 되지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을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사용한 척도들, 측정 지표들,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은 내용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어떤 변인을 현실 세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측정 척도로 재구성할 때 그 측정 척도들이 이 변인이 지칭하는 바를 빠짐없이 측정하도록 만들어주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용 타당성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측정 척도들이 혹은 측정 지표들이 내용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은 잘못된 자는 아닌데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자를 찾아내어 그것들로 내가 재려는 바를 측정하려는 바를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재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말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 타당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를 보면 하나만 합니다. 모두 1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무엇인가가 하나를 보면 그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나중에 나머지 9개는 결코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표를 만드실 때, 측정 지표를 만드실 때 이 지표들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를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의 타당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Predictive validity, 즉 예측 타당성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기준 타당성 이렇게도 말합니다. Criterion related validity 이런 말도 사용을 하는데 예측 타당성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측 타당성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측정하려 할 때 그것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지요. 예측적인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하자면
측정 대상에 대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는 어떤 지표를 이용하여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값을 예측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정치학에서 특정 대상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북한 연구자들이 많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제2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는데 평양의 지도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제일 좋은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 핵 문제에 관한 한 도널드 트럼프 제2기 정권의 태도를 우리가 짐작하려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측 지표를 찾아내야 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취업하려 할 때 영어 점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토익 점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또 영어를 쓰는 나라들, 영어권 국가에 우리가 공부하러 가려 할 경우 공부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대학들에서 이제 TOEFL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TOEFL 점수의 의미는 뭔가 생각해 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어떤 한국 학생이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대학에 이제 대학원에 지원을 했어요. 입학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학 혹은 학과 입장에서는 과연 이 한국 학생이, 즉 외국인 학생이 공부를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잘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 입학시켜 놓았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공부를 못 따라간다면 큰 문제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지원자 모두를 불러다가 말을 시켜보는 거죠. 혹은 문장을 쓰도록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문장 쓴 것을 보고 이 친구는 영어의 그 말하기나 쓰기에 있어서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입학을 시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측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큰일이죠. 어떤 지표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예측했는데, 어떤 값을 예측했는데 그 예측한 값과 나중에 확인해 본 실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로 예측에 사용된 지표는 예측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토플의 예로 돌아가서 어떤 학생이 굉장히 높은 토플 점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입학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플 점수만 높지 실제로 영어 구사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에 격차,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라면 토플 점수는 예측 타당성을 상실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당성의 그 네 번째 유형을 우리는 construct validity, 구성 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당성은 어떤 하나의 지표가 다른 지표와의 이 상관성, 관계에 있어서 거론되는 그런 타당성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론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그런 타당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한 측정 지표가 다른 지표와 연결되는 양상이 이론적 기대에 들어맞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들어맞을 때 우리는 그 지표가 구성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런 간단한 가설을 세웠어요. 사람들의 정치적 신뢰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마 이 사람의 소득 수준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커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
여러분 정치적 신뢰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기억하시죠? 정치적 신뢰도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어떤 판단이냐 하면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 체계가 보다 좁게는 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산출물, 아웃풋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정치 체계는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산해내. 그런 사람은 신뢰도가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을 뭘로 잴까 생각을 해보니까 월 수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봤더니 한 사람은 월 수입이 무려 2천만 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00만 원이에요. 10분의 1이죠. 굉장히 측정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위 월 수입과 정치적 신뢰도 간의 관계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월수가 2천만 원 사람이나 2천만 원인 사람이나 200만 원인 사람이나 모두 다 신뢰도가 낮더라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 이 월수입이라는 지표와 정치적 신뢰도 간의 관계 양상은 내 이론적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수입으로는 소득 수준을 재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때 다시 말해서 월수 2천만 원인 사람이나 200만 원인 사람이나 전부 신뢰도가 낮다면 우리는 이때 이 지표가 구성 타당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인데 사회학자입니다만 아주 널리 쓰이는 방법론 교과서를 쓴 분이 있습니다. Earl Babbie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그러니까 사회조사 연구의 실제라는 그런 책을 쓰신 일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입니다. 여러 가지 쉬운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짜여진, 잘 구성된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구성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를 듭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소위 결혼 만족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회의 아주 핵심적 근간이라고 여겨지는 가정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혼율이 많아진다 등등.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가족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만족도를 뭘로 잴까 하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횟수가 많은 가정은 불만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혹은 서로 치고받고 많이 하는 부부들은 결혼 만족도가 적은 거고 그것이 거의 없는 경우는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혼에 만족하십니까? 가정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았겠어요. 나는 만족한다. 나는 정말 불만에 빠져 있다. 그런데 만족한다고 대답한 경우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 모두 가정폭력의 횟수가 굉장히 높거나 혹은 굉장히 낮았다면 이 폭력의 횟수는 결혼 만족도를 짐작케 하는 지표가 결코 아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성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지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 혹은 길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굉장히 긴 시간을 같이 하는 부부나 거의 같이 하지 않는 부부나 만족도가 전부 높거나 낮다면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측정 타당성, 특히 구성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경우 우리는 지표를 바꾸어서 이론적 기대에 상응하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하나의 연구자가 가설을 만들거나 모형을 만들 때 채택한 이론적 기대에 따라서 우리는 측정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구성 타당성을 상실한 지표는 이제 대체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타당성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액면 타당성, 내용 타당성, 예측 타당성, 또 구성 타당성.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구 목표에 따라 특히 이 가운데에서 어떤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9강의 두 번째 세션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는 이제 우리가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